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저희가 게장을 네. 좀 치우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아우, 배고프네요. 게장. 맛있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왜 저기 광고는 진짜 민준이 형이 다 하는 거야, 진짜 보노 형님하고. 네, 부럽습니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나도 사고 싶더라고. 광고 왜 하시는지 알 것 같을 정도로 뭐 먹방이 기가 네. 막혔습니다. 어쨌든. 참 요즘처럼 네. 국회에 눈이 많이 가는 날이 없었는데 네. 어제는 또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 과연 동학개미가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될지 또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요? 네. 게스트분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네. 좀 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0.9%대, 코스닥은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을까? 어제 사실 이런 부분에 물음표는 가지면서 맞아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좀 숨을 쉬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틀 연속해서 그래도 지속되고 있는 반등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또 시장 얘기 함께 해보시고요. 특히나 오늘은 수요일 수상한 해외 주식 네. 보는 날이잖아요. 네. 미국 증시 간밤에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큰 폭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최고점에서 계속해서 오늘 또 밤에 CPI 발표가 네, 예정돼 맞습니다. 있어서요. 네. 경계감을 좀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떤 또 주식 봐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해외 주식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분, 한동혁 그리고 이동규 부장님, 동동주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지난주 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했는지 진짜. 깜깜합니다, 진짜. 두 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나와주셨는데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뭐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뭐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네. 있지만 지난주 방송에서 좀 강조 드린 대로 모두가 좀 부정적으로 볼 때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기에 그런 기회들을 항상 유심히 봐야 되고 항상 부정론들이 많을 때 우리는 그 이면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 뭔가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겠죠. 네,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의 할 일은 결국에 그 속에서 기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오늘도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네. 시장님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난주에 사실 미국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다가 급하게 저희가 정말 급했죠. 국내 예. 증시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네. 급박하게 긴급 진단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뭐 해결 국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 반응을 보면 이틀째 반등 이어가고 있고 네. 이제 미국 주식 얘기 좀 해볼 만해요? 어떠세요,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음. 한 일주일의 시간이 더 있어가지고 오늘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고맙다. 아유 우리 부장님도 고맙습니다. 제가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금투세 얘기를 좀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많은 기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금투세 폐지 오케이 좋다. 이제는 불안 요소가 하나 제거가 됐으니까 동학개미들이 좀 들어오지 않으려나 싶은데 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금투세 폐지가 상장 주식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뭐 당장 끼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이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핵심인 것 같고 금투세 폐지는 오히려 비상장 벤처 투자자 씬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상장 주식 시장이 풍부해지려면 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들이 비상장 시장에서 상장 기업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벤처 투자에 있어서 사실 상장 시장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벤처 투자자들은 세금이 일부분 면제되는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벤처 투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가장 벤처 투자자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금투세의 신설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벤처 투자 시장에서의 이제 투자 규모나 의지들이 굉장히 급감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진 새로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터전은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당장 상장 주식 시장에서 뭐 금투세 폐지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이 돌아올 거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산은사님도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너무 좀 늦었다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시고요.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좀 짧게 논의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제 어쨌든 폐지 쪽으로 확정이 됐다.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뭐 큰 영향이 있을까? 이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흐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계속 최고점 수준에 근접은 해 있지만 최근 들어 보면은 그래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엔비디아가 특히 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이 시황을 판단할 때 그 시기를 이끌어가는 주도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주도주는 시장 참여자가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주도주의 흔들림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뭐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는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경계감을 계속해서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미국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뭐 투자자분들과 해오면서 지키고 있는 소신이 하나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지 말자라는 건 항상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꼭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전체 투자의 영역에서 쏠림 현상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왜 지금 쏠림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좀 굉장히 좀 놀랐던 게 한 주간의 그 미국 주식 그 매수의 행태를 보면서 네. 이게 이번 주 건가? 지난 주 건가?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그 쏠림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투자자들의 예탁결제원 이제 자료로 그 저희가 지금 주식을- 화면 연결이 필요해서 네, 잠시만 저희가 그럼 다른 이야기 먼저 하고 화면을 연결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이 지금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의 어떤 심화다 뭐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이 있는데 그 네.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규 부장님께서 먼저 좀 짚어주시고 한동혁 부장님의 의견도 이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미중 무역 네. 갈등이 심화되면 사실 우리는 눈치 보기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장님? 네, 아무래도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이슈도 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TSMC 월간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0% 상승을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제기가 됐고요. 이게 엔비디아까지도 영향이 있었나? 일각에서는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자료가 아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료 같이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왕 엔비디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지지난 시간부터 이제 그 한 주간의 흐름들을 체크할 때 네. 엔비디아 막 2배 레버리지 매수, 맞아요. 엔비디아 매수, 또는 엔비디아 파생 관련된 ETF 매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것과 동시에 이제 엔비디아 시세가 주춤하죠. 그러니까 이제 쏠린 형상은 반드시 좀 경계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지난주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요. 네. 이랬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매수,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 관련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2배 매수, 뭐 이더리움 2배 매수 이런 비트코인과 뭐 또는 이더리움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에 굉장히 편향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지난주 자료거든요. 네네네. 최근 일주 볼까요? 팔란티어 테슬라 이더리움 2배, 테슬라 2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레버리지 매수. 네. 이게 사실 지난주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최근 일주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테슬라 하나 남았거든요. 쏠린 것 중에 밀리지 않은 건 테슬라 하나 남아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을 볼 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성장주가 제일 많은 시장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종목 일변도로 가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러한 특정 종목에 대한 그 집중이 결국 우리의 수익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얕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뭐 여러 기관들이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이 자료가 맞으시죠? 다음 요 자료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부장님께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수익에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94%가 이제 네. 에셋 얼로케이션이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자산군을 선택하느냐가 사실 투자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여기 보면은 스탁 셀렉션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닥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에 있어서 에셋 얼로케이션을 고민하는 부분은 뭐 한국 주식이냐, 중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이 큰 틀에서의 선택을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을 우리가 이 거대한 시장을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서 일부 종목의 편협한 쏠림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성장주를 골고루 담는 게 이 에셋 얼로케이션을 그대로 수행하는 길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로 경영을 평가를 받아요. 네. 그 지금 CEO를 맡은 사람들, CFO를 맡은 사람들이 항상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한테 굉장히 클리어한 앞으로의 전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은 돈이 생기면은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 생기면 부동산을 많이 사거든요. 아.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돈 생기면 에쿼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리딩하는 컴퍼니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만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어떤 곳이 상급지냐라는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이거를 그대로 실천한 게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83년간 미국 주식에만 자산 배분을 해왔어요. 네. 에셋 얼로케이션을 미국 주식에만 해왔고 그 안에서 다양한 그 성장주들을 뭐 성장주가 어떤 빅테크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소비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둔 인물이지 않습니까? 야, 한국 주식을 택했어도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을까? 뭐 한국 주식 선택했으면 동네 아저씨겠죠, 뭐. 그래서 이게 참 뭐 우리가 알기 쉽게 부동산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급지를 선택하는 게 어떠한 특정 아파트를 고르는 것보다 굉장히 그 유효한 전략이거든요. 어느 동네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터인데 주식에 있어서도 그 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부동산 볼 때 네. 상급지 얘기 맞아요.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아까 얼로케이션 그 거기도 상급지란 표현이 있어서 자산 배분에서 이제 주식만을 놓고 봤을 때도 그 안에서도 갈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네. 사실 매매라는 단어보다는 좋은 우량주를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서 어떻게 안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그래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우량주들은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으로 평가받기보다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특성들을 갖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도주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은 10년, 20년 그 산업의 흐름들을 이끌어가는 대장 컴퍼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때때로 팔 만한 이유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또는 뭐 지표가 안 좋다, 또는 뭐 통화 정책이 어떻다, 뭐 이래서 팔 이유들은 굉장히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실제로 그 기업단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장기간 그 산업 흐름들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는 우량주를 잘 선택해서 안 파는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접근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안 파는 게임을 해야 된다. 근데 기업 선택하기가 어려우면 지수에 투자를 해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네. 네, 보시면요. 좋습니다. 한 14년부터 딱 10년 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S&P 500이 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그 이상을 아웃퍼폼했던 주식들을 보면은 뭐 애플이나 마스터카드, 일라이릴리, 뭐 아마존, 뭐 무디스, 뭐 엔비디아까지 포함해서 네. 사실 10년 전에도 이 기업들이 뭐 굉장히 뭐 그 스타트업스러운 신기술적인 뭔가 처음 본 기업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10년 전에 마스터카드, 10년 전에 애플, 그렇죠. 10년 전에 일라릴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기업이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인데 사실 이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지수를 굉장히 크게 상회한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로축의 연도인데 10년 네. 전이 제일 10년 왼쪽인 거죠? 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긴 하나 우리가 누가 봐도 지금의 산업 흐름은 이제 AI 중심으로 네. 재편이 되고 있는 거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길고
굵직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쉽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약간 봐서 그렇지 네. 사실 미국 주식 그 수많은 기업들 안에도 최근에는 뭐 밈이라 그래가지고 코인만큼이나 변동성이 큰 주식들도 있고 이것도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돼요, 부장님? 그렇죠. 사실 이제 밈 주식들 같은 네.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트레이딩에 그렇죠. 기반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투자인데 네. 사실 그 부분은 좀 미국 주식 자체를 좀 다루는 데는 정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차라리 실시간에 우리 데이타임에 거래할 수 있는 한국 주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사실 산업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고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본토 미국 투자자들보다 유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레이딩이라면 국내 시장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한 방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환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뭐 환율이 그래도 조금 지금 안정세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450원, 뭐 1,500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애 요소가 좀 있을까요? 미국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의 단골 질문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1,430원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나는 달러가 없다. 네. 이제야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대부분 하시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장표를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화 대비 달러의 강세는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달러가 급등한 것만 아니고 사실 2021년도부터 원화 대비 달러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글로벌 산업을 이끌고 있는 AI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미국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 자체가 지금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더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미국의 AI 산업 대비 한국의 AI 산업이 경쟁력이 없다라고도 판단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환율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하루 이틀 환율을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율이 뭐 가장 예측하기도 어렵고 뭐 무의미하기까지도 네.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달러 자산을 계속해서 비축해 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솔직히 오늘 내일의 환율은 그다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큰 장애 요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5년 10년을 봤을 때 결국에는 AI 산업인데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건 미국이 맞고요. 미국이 제일 잘할 것이고 중국과는 사실 선이 그어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강세는 그리고 뭔가 원화 대비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펀더멘탈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어떤 민감한 문제를 받아들이시지 않는 게 훨씬 더 투자에 있어서 좋은 방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달러 강세가 뭐 비단 어제 오늘 아주 단기간의 일은 아닌데 최근에 어쨌든 국내 정치적인 상황 이슈가 아주 크게 불거지면서 네. 환율에 대한 네. 우려가 진짜 커진 거 사실이잖아요. 너무 커졌죠. 네. 사실 1,400원 달러원 기준으로 1,400원을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 저항선으로 많이 봤는데 이거 자체가 좀 기준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던 환율 폭이 한 이제 41원 50전 정도 이 고점 대비 이 폭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IMF 때는 한 105원 정도 진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8년도에는 한 70원 정도,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64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40원 정도 왔다 갔다 한 거는 그렇게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큰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소화가 되긴 했는데 이 본질을 좀 보면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보다는 이 산업 자체에서 AI 산업 자체 내에서 리딩 컴퍼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훨씬 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은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제 무역 적자가 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세를 굉장히 많이 낸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디지털세. 네, 그러니까 일본을 주도하는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포털 기업이 대표적으로 없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네이버. 있죠. 네. 근데 일본은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빅테크 플랫폼에 지불하는 일본인들의 어떤 엔화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엔화 약세가 지속됐다라는 론도 굉장히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이슈 같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의 경쟁력이 미국 대비 굉장히 열세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일본의 지금 예를 들어주셨지만 지금의 우리 상황도 관련지어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단기간에 환율이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기에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네. 긴 흐름에서의 이 산업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 미국의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비단 그건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AI를 지금 선도하지 못한다면은 산업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수출 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국가고 대외 변수도 많은 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 코리아 원만으로 투자를 단편화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투자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비트코인이든 뭐 US 달러든 뭐 그게 유로화든 이 통화를 다변화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야, 우리 진짜 뭐 AI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채팅창은 뭐 아침에 화장실 잘 다녀오셨냐고. 예,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들. 좀만 더 집중을 해주시고 일단은 부장님들은 PB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계실 텐데 특히나 요즘에 서학개미 분들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PB가 바라보는 미국 그리고 한국 주식 좀 관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제 저희의 증권사 내에서 직무가 이제 PB인데요. PB라는 직무 자체가 이제 리테일에서 투자자들을 가장 가깝게 보는 직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휴먼 인덱스도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져요.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보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긍정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좀 드렸던 말씀은 그때 굉장히 좀 악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가 됐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한 반응들이 많이 나올 때가 항상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시장을 보는 반응들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번 주에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틀 전에 개인들이 1.2조 원 국내 시장에서 좀 투매가 있고 나서 다음날 굉장히 다이나믹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바닥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반대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미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부정론이 없는 어떤 투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 자체를 보면은 이 긍정적인 시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게 AI를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한 시각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일부 종목에 편협된 쏠림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성장하는 기업들을 다수로 볼 수 있는 좀 넓은 시각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는 게 내년에 반드시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쏠림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상 이거는 배신한 적이 없었고요. 이 쏠림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올 텐데 그 부작용을 피해가고 미국 시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다양한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시장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쏠려 있다네요. 핵심은? 그렇죠. 한국은 부정적인 데로 쏠려 있고요. 미국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쏠려 있는데 미국을 장기적으로 버릴 수는 없는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다양한 그 관점을 가져가자라고 좀 생각에 대한 조정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부장님은 이번 주부터 우리 주식은 좀 늘려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네. 것도 좀 네, 귀담아 또 듣겠고요.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쏠림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나오는데 뭐 미국 주식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선별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는 이제 예외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계속 좋다 이런 거고. 그럴 수 그죠? 있나? 네. 뭐 M7 이게 꺾일까? 반도체 수요, AI 어떻게 될까? 지금 핵심은 뭐 여기에 있다고 해서 네. 자원이 아닌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네. 미국 주식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최근에 좀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 네.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좋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제 트렌드에서 소프트웨어 트렌드로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AI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뭘 할까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으로 우리 생활에서 뭘 할까? 블록체인으로 뭘 할까로 이어지는 게 이제 앞으로의 그 큰 시세가 나는 어떤 기업들, 이제 리딩을 해가는 기업들의 판가름이 날 텐데 그런 쪽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포트폴리오는 확실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뭐 이동규 부장이 뭐 설명을 드린 대로 최근에는 많이 오른 빅테크들 한 1%만 매도를 해도 네. 중소형주를 굉장히 빨리 들어올릴 수 있는 수급 요건이거든요. 그만큼 미국 시장의 자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들 중에서 굉장히 실적이 빨리 올라오는 것들,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들로 미국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내년 시장의 키워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짚고 네. 우리 기업 얘기해 볼까요? 나 너무 만나고 싶어 기업을 지금. 그러니까 네. 기업 얘기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만 짚죠. 오늘 밤에 뭐 CPI 발표 예정돼 있다고 알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주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워낙에 국내 이슈가 이제 크니까 네. 조금 좀 뒤처진 감이 있지만 뒤로 밀어두는 감이 있지만 CPI 왜 중요한 거예요? 뭘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수상한 해외 주식 하면서 미국 네. 지표에 대한 것들은 그 결론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미국 경기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표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굉장히 이제 맞아요. 헷갈릴 때가 맞아요. 많은데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유동성이 뭐 정책적으로 많이 풀어서도 아니고요. 네. 그냥 기업 이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기반으로 이제 주식들이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뭔가 오늘 CPI 때문에 앞으로 뭐 금리 인하가 뭐 느려질 거야 아니면 뭐 더 빠를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지표를 갖고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주식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냥 팔 이유를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흐름은 우리가 아까 미국 주식을 바라볼 때는 항상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작은 나무에 불과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결과가 굉장히 특이하게 뭔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아주 튀거나 네, 뭐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의견에 핫바지님도 조롱이 극에 달할 때가 매수 타임이긴 했죠. 이렇게 말씀해 조롱과 화가? 주셨어요. 그게 이제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였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단 오늘에 집중해 보기로 하죠. 네. 그리고 뭐 사는사님도 이론적으로는 우리 국장에서 사야 될 텐데 손이 안 간다.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좀 공유해 주시고요. 네. 우리 광고 보고 기업 얘기해 볼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 오늘 기업 약간 저는 예상 예상? 해본다면 뭔거 봤잖아요. 양자 컴퓨터 알파벳 주인공 아닐까요? 왜냐면 어제 또 크게 움직이기도 했고 양자 컴퓨터 칩? 나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이거 보면서도. 개발한다고 네. 구글이 5%대가 올랐는데 그게 뭐 세상을 바꾼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게 10의 24제곱인가? 이런 연이 걸리는 계산을 뭐 5분에 끝내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그 정도인데 양자 컴퓨터는 그걸 5분 만에 풀어낸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두 분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나 좀만 알려줘요. 그걸.
어려우니까. 양자 컴퓨터가 네.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는 네.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 된다면 네. 이 블록체인이 깨지거든요. 그래요? 비트코인의 SHA-256 기반의 그 암호화 기술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의 이론을 깰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을 조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기존의 컴퓨터 기술은 그게 이제 불가능하고 이론적으로. 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반대로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장 조작이 가능한 컴퓨터 기술이기 때문에 물론 반대쪽에서 수비를 하는 양자 컴퓨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무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에 대한 그 절대적 믿음이 네.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건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재밌어지는데 일단 오늘은 구글은 아니라는 맞아요. 거예요, 종목이. 근데 사는사님이 자꾸 공부할 게 생긴다고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신기한 애들, 처음 보는 애들 등장합니다. 오늘은 일단 어떤 종목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뭐 지난 시간부터 이제 테크주가 아니어도 뭐 쏠림 현상이 아니어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있는 미국 주식으로 이제 미국 주식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오늘 개 기억하세요. 쿠키 커터 모델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쿠키 커터가 그거잖아요. 제과 만들 때 빵 모양, 쿠키 모양 찍어내는 거. 네, 좀 맞습니다. 생소하거든요. 모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테크주 없이 미국 주식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쿠키 커터가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쿠키 반죽에다가 이제 쿠키를 찍어내잖아요. 근데 쿠키 커터 모델이 설명은 뭐냐면 한 매장에서 성공한 방식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찍어낸다고 해서 쿠키 커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뭐 전국 또는 전 세계 이제 매장 확대를 통해서 성장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주식들이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찍어낸다는 거구나. 맞아. 똑같이. 네, 네네. 전국적으로 이제 확장해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네, 볼수 있는데 맞습니다. 다음 장표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떤 게 있냐면 네. 월마트, 그다음 코스트코, 맥도날드, 도미노 피자, 스타벅스, 뭐, 치폴레, 멕시칸 그릴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데네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최근 5년간의 주가 흐름인데 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한 294% 정도가 이제 주가가 올랐었고요. 네. 코스트코는 263% 정도가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S&P 500 지수가 한 150% 정도 5년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꼭 테크주가 아니어도 지수를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친숙한 기업들인데도 이런 결과들이 가능한 게 미국 시장이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쿠키커터 지금 사례 기업들을 보면 네. 전부 B2C고 소비 쪽이네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빅테크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차이가 있는데 다음 얘기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네. 대표적인 투자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관점도 좀 제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쿠키 커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네. 눈여겨서 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굉장히 확장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의 사례인데요. 스타벅스가 1971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1년으로 따지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다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유, 많이 형님이죠. 네, 그 많은 형님인데 그래서 이제 1971년부터 시작해서 1992년도에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뭐 물이 끝났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2010년도에는 매출이 이제 9.8 빌리언 달러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뭐 한물이 갔다고 하는데도 36 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매출이 무려 한 4배 정도가 네. 장기간에 걸쳐서 매출이 성장을 한 거고요.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선이 계속해서 10년 동안 성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좋은 테크주라고 해도 사실은 10년, 20년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더더욱 그런 성장이 드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하기가 쉬우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로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회사들은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처음에 시애틀에서 매장을 시작했지만 지금 한국에만 해도 1000개가 넘는 점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미국의 시골에서 시작했지만 네. 점점 확산해서 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이제 성장 그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성장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증가 주기가 이게 사이클이 없습니다. 사이클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그 위기에 강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치폴레 멕시칸 그레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맥도날드도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빠질 때 저가 매수를 하면 항상 이제 수익으로 많이 돌려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빌 에크먼 이런 사람들은 2016년도에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치폴레 네. 멕시칸 그릴을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서 수익을 이제 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꼭 뭐 테크주가 아니어도 이런 회사들은 저가에 매수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 그 위기를 타개했던 CEO가 어디로 스타벅스로 갔죠. 네. 네. 치폴레에서 그쵸. 스타벅스로 갔죠. 네.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 분석 방법 사례도 이어서 좋습니다. 해주세요. 쿠키 커터. 네,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동일 매장 성장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ROIC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두 네. 개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4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쿠키커터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그 레스토랑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이제 1개가 올해 폐점을 한 거예요. 그리고 2개가 신규 출점을 한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동일 매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매장 3개에 대해서만 그 매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보는 매출 성장률은 폐점한 거와 신규 출점한 거에 이제 상세가 돼서 반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매출이 엄청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장이 예를 들어 3개밖에 없는데 올해 6개 열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함정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동일 매장 성장률이라는 지표를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막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올 때 보니까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줄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줄을 쓰는데 과연 매장 몇 개까지 할 때까지 사람들이 줄을 쓸 것이냐.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주가가 더 가냐 못 가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 동일 매장 성장률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게 갑자기 카페가 뭐 1억 벌다가 2억 벌고 이런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연 5% 이상 성장하면 정말 이제 잘 성장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신규 출점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위대한 그 프랜차이즈들도 10% 이상은 잘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유지가 그렇지. 되는 얼마나 유지가 되냐. 그게 전년 대비, 뭐 전월 대비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런 걸로 좀 비교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계속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ROIC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좀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장을 뭐 10개 하던 거를 11개 하고 12개 하고 13개 하면 무조건 일단 단기 실적 성장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개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1개를 열었을 때도 효율이 그 전에 10개와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ROIC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갑자기 확 떨어진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신규 출점을 해도 효용이 나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가 좀 꺾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이 요거를 그래서 네. 쿠키 커터의 분석 사례를 좀 빠르게 마무리해 주시고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기업이 어딘지 좀 물어보면 좋을 맞아요.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좀 설명드릴 기업은 네. 그 미국의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저는 사실 생각 안 나요. 저도 처음 보는 친구인데 일단은 보니까 뭐 파는 데 같아요. 마켓인 거 보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2002년도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시작을 했고 현재는 23개 주에 428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컨셉은 그 오르가닉 푸드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식품들을 가장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슈퍼마켓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네. 이 그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장 구성은 70% 이상이 이제 오가닉, 뭐 케토 이런 이제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건강한 식품들과 관련된 제품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이런 이제 그 회사에서 얘기하듯이 차별화된 그 MD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사러 이제 그 오프라인 마켓을 네. 방문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농 식품 네. 제품. 유기농인데 가격 경쟁력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미국의 유기농 슈퍼마켓이라고 하면 이제 2017년도에 인수된 아마존의 홀푸드 마켓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가격이 10에서 15% 이상 더 저렴한 그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분석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저희가 이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계속 저가로 파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코스트코에서도 성공했었던 그 모델인데 일단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손님이 계속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계속해서 모이면 회사가 바잉 파워가 생겨서 물건을 더 싸게 가져올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회사가 점점 더 그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회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상승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냐, 리스크는 없냐 이런 걱정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스프라우트 브랜드셀 페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PB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코스트코 해도 커클랜드라고 하는 대표적인 PB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코스트코는 그게 한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월마트도 이제 한 개 PB 브랜드만 18%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좀 점점 더 이제 마진을 많이 낼 수 있는 여지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커머스 페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오프라인으로 있지만 우리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매장당 효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반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매출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보시는 파란색이 실제로 제품 마진을 얼마나 남기는지인데 한 37% 정도를 거의 고정시켜서 이제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반면 이제 6.3%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일점 매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간이 멈춰 있다가 최근 들어서 8%까지 이제 동일점 매출 그러네요.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장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매장 성장률이 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래서 스토어 수인데 보시면은 천천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장은 늘려가고 있고 동일점에서 계속 매출은 올라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ROIC, 그러니까 그 운영 효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장 효율도 올라가고 있고 신규 출점도 잘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누가 봐도 저가의 오가닉 푸드를 먹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는 명확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이 차트는 뭔가 되게 움직임이 좀 근데 나도 좀 아래로 어려울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네, 요 아래가 이제 19년입니다. 19년이고 그때 이제 코로나의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래프는 뭐 이렇게 엄청 플럭체이션이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 2% 정도의 차이밖에 되진 않는데 네네네. 이제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왜곡이 있었던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갈까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저희는 아직 산 건 아니고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홀푸드 마켓이 아마존에 2017년도에 인수될 때 매출과 이제 기업 가치인데 그때 당시에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도 상장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매출보다 기업 가치가 조금 낮게 이제 아마존이 통째로 인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은 매출보다 항상 기업 가치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지금은 이제 2배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을 샀을 때 가격을 적용하면 사실 현재 기업 가치의 반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높게 받고 있고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주가에는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좋은 회사를 발견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혹시 뭐 주가가 빠진다거나 하면 뭐 예전에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서 나타났던 식중독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단기 충격이 오면 그때는 충분히 많이 사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첫 번째 네. 기업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나요? 그러니까 네. 펀더멘탈 괜찮은데 조금 비싼 감이 있다. 맞아요. 그런데 좋은 회사 맞으니까 좀 기회를 보자라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신 거고요. 네.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는 우리 한 부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브랜드 준비를 네, 하셨죠? 두 번째는 뭐 브랜드 이름에서 뭐 그대로 느껴지는 네. 건데요. 네.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그냥 단백질 제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갔죠. 벨링 브랜드.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 단백질 코모디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단백질 ETF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 단백질? 네, 그 이유를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네. 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어. 오늘 아침 편의점이에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운동에 관심이 많지 않을 때는 잘 몰라봤었는데 편의점 가면은 거의 이 신선 음료 유가공 제품 파는 데서 한 4분의 1 이상이 이런 다 단백질 관련된 저렇게 음료입니다. 많이 파네. 프로틴 음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네. 브랜드 내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프로틴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뭐 국민적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동도 네, 소비자에 대한 맞아요. 관심이 네. 굉장히 대단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가장 이제 리딩하는 글로벌 기업이 이 프리미어 프로틴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벨링 브랜드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티커는 BRBR이에요. 네. 이 프리미어 프로틴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다양한 프로틴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리얼 만드는 회사 중에 포스트라고 아실 겁니다. 아, 콤프로스트. 네. 콤프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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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콤프라이트를 만드는 포스트에서 어떤 이 뉴트리션 관련된 새로운 어떤 건기식 관련된 이 사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독립이 돼 있고 뱅가드를 비롯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주주로 있습니다. 만드는 제품은 그냥 오로지 단백질 관련된 제품을 만듭니다. 이 RTD라고 하는 레디 투 드링크 이제 단백질 완제품이죠.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제 그 완제품 병에 담긴 그 고단백 음료를 하나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파우더죠. 어. 근데 이 파우더가 이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집에 가정에 있는 분들은 네. 주변에서 안 좋아해요. 이 가루가 날리거든요. 아. 날려가지고 좀 깔끔히 먹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RTD 완제품 제품이 최근에 굉장히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이 제품들은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성인용 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저거 진짜 단백질을 쪽쪽 빨고 있는 형들이 있거든. 네. 아. 이 단백질을 굉장히 압축해서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단백질 열풍이 불게 된 이유가 사실 이 기대 수명이 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예쁘고 젊게 오래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트렌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단백질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고 그에 비해서 올해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한 38% 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아까 앞서서 이동기 부장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쿠키 커터 모델로 이것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매장을? 네, 뭐 제품을 계속 이제 제품을. 공장 네. 생산량을 늘리면서 수요에 맞출 수 있게 좀 수요가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근데 이제 10% 후반대에서 20%대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네. 매출 총이익률 올라가고 있고 마진 좋고 제일 밑단에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을 이제 나타낸 EPS 보면은 올해 들어서 20% 후반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현상들 우리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구글 트렌드 가서 한번 검색을 네. 해봤는데 제가 프로틴, 그다음에 러닝, 그다음에 호카, 온러닝 이렇게 최근에 이제 핫한 트렌드들 검색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2021년도부터 이 프로틴에 대한 미국 내 검색 비중이 굉장히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들어오게 된 것 같고요. 런닝을 막 앞지를 때도 있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러닝보다 이 프로틴에 대한 관심이 먼저 증대되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례들을 보면은 네. 이 헬시 플레저 사실 열풍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탠다드한 생각들이 됐는데 네. 이 사진이 뭐냐면 일본 선토리에서 파는 맥주 중에 기억력을 향상시켜 준다라는 맥주예요. 정말요? 저 우리나라에서 하면 광고 걸릴 것 같은데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저 맥주에 담긴 가바라고 하는 그 성분이 술을 먹는데 기억력을 향상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 오. 그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신기하네. 비슷한 현상이 있죠. 요구르트를 먹는데 스트레스를 케어해 준답니다. 저건 봤어요. 저거는 먹어도 봤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프로틴에만 결부된 생각은 아니고 이 전 세계인들, 우리 지금 인류가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 건강을 케어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뭔가 먹고 쓰고 그냥 노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MZ세대에 있어서 사실 술을 안 먹는 그 기류들도 많이 나타나고 네. 있고요.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30대 이후부터는 이 근력이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씩 준다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거 10년 동안 복리로 보면은 한 11.8% 줄어듭니다. 아니 그것도 복리로 계산을 해. 그러니까 올해 1% 줄고 내년에 1% 또 주니까요. 11.8%가 그냥 근력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사실 이게 사실 당뇨랑도 결부가 되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 열풍과 더불어서 뭐 일라이 릴리의 어떤 그 다이어트 치료제가 굉장히 그 핫 아이템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틴에 깔린 그 트렌드가 단순히 그 한순간의 어떤 짧은 패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가치관이 지금은 완벽하게 전환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벨링 브랜드의 판매 채널별로 그 13주 대비 그리고 52주 대비 그 상승률을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거를 언제 투자 기회로 봐야 되냐? 제일 마지막 장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이 벨링 브랜드가 이 미국 전역에 대한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프리미어 프로틴 제품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내년에는 커머셜 광고를 굉장히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상반기에 마케팅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지금 아직 프로틴 제품에 대한 가정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냐가 이 기업을 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쿠키 커터 모델로 봤던 뭐 스타벅스라든지 또는 이 음식료 관련된 체인 업체들처럼 굉장히 초기 국면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소비재 기업 중에 하나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내년에 실적 발표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좀 그 성장이 나타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은 어때요? 매력도가? 지금 가격은 계속해서 올해 내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계심이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트렌드가 이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저는 단기적인 흐름은 아니고 뭐 정말 인류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사실 이 단백질과 관련된 그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벨링 브랜드는 그냥 단백질과 관련된 기업인
기업이고 약간 코모디티성 기업으로도 얘기할 만큼 대표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투입된 마케팅 비용이 효과를 내는지를 본다면 굉장히 큰 기회를 초기 국면에 잡을 수 있는 미국 주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건강에 대해서 이 계속 뭐 하루 이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섹터 트렌드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해외 주식 종목들도 눈여겨 보시길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부장님? 오늘 두 개만 했습니다. 두 개요? 네. 알겠어요. 사실 쿠키커터라는 큰 이 투자 포인트 아래에서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벨링 브랜드라는 네. 소매 기업, 특히 소비 기업, 음식료와 관련된 소비재 기업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저는 새로운 거 많이 배워요, 이 시간에. 맨날 약간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사귀는 느낌이라 저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두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우리가 큰 주식 M7 말고 몰랐어요, 저. 보잖아요. 뭐 지표 보고 이러는데 맞아요. 진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매주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동규 부장님, 한동혁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